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경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부동산 경제론이 어떤 의미인지, 부동산학의 한 분야이라는 것을 또 얘기했고요.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 살펴보는 것인데요. 부동산 시장은 크게 부동산 공간 시장 그리고 부동산 자산 시장 둘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부동산의 정의를 갖다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이제 그 나머지 의제 부동산까지 포함한 광의의 부동산이 아니라 주로 이제 협의의 부동산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유형 구분을 잠깐 또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 일반적인 재워와 달리 부동산 고유의 어떤 특성들을 갖다가 토지 위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고정성, 그리고 이질성, 필수적인 생산 요소로서의 성격, 자산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금융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양 측면의 거대한 힘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들, 뭐 부산진 시장이라든지 부산 역전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시장에 포함을 시키지만은 하여튼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힘이 맞닥뜨려지기만 하면 시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에 일반적인 시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가격이 존재하는데요. 가격 역할을 하는 변수는 공간 시장에서는 임대료, 그리고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는 그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이제 가격 변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일반적인 재화 시장하고 좀 다른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특성 한 5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이 부분에서 한 2가지 정도를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 첫 번째는 이제 시장 분할이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할은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누어진 현상을 갖다가 의미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부동성, 즉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공간적인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국한되는 국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수의 하부 시장, 또는 하위 시장 또는 부분 시장으로 구분되어지고요.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의 유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다시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세분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주택 시장은 이제 하나의 동질적인 시장이 아니라 용도나 형태에 따라 가지고 부산의 단독주택 시장 그리고 부산의 공동주택 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하위 시장들, 부분 시장들도 규모나 품질 등에 따라 또다시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연립주택 시장과 아파트 시장으로 다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뭐 대형 아파트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은 또 크게 보면 이제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임대 시장으로 임대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자체가 사고 팔리는 매매 시장, 거래 시장 이렇게 또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시장 분할 또는 시장의 분할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그런 특성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에 따라 가지고 수요 공급이 미스매치 되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초과 수요, 그리고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초과 공급 상태, 이게 이제 불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팔려고 내놓은 집은 많은데 전세로 나온 집은 거의 없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내놓은 집이 많다라고 하는 소리는 이제 주택 매매 시장에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라고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주택 매매 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인데, 또 거꾸로 전세로 나온 집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임대 시장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초과 수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종합하면 주택 매매 시장, 거래 시장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주택 임대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두 시장 모두 다 불균형에 도달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거래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재화를 사고 팔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금전적인 비용, 그리고 이제 비금전적인 비용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슈퍼에 가가지고 자그마한 우유를 하나 산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는데 오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수고를 또 해야죠. 그리고 가가지고 우유를 사가지고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금전적인 그 거래 비용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비금전적인 수고라든지 시간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거래에는 일반 재화보다 훨씬 더 높은 거래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 보면은 뭐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큰 몫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개 수수료도 이제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 또 들어가는 게 이제 탐색을 해야죠. 가서 내가 살 만한 집인지 또는 내가 사용할 만한 공간인지 뭐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곳으로 그 공간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이 포함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금전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금전적인 정신적인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만은 그래도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그리고 가장 그 비중이 큰 항목은 세금하고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스 크루즈라고 한 학자는 뭐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2008년에 주택의 매입과 매각에 따르는 거래 비용, 특히 이제 세금, 중개 수수료, 법무 수수료 이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택 가격이 한 10% 정도이고, 일본은 5 내지 10%, 중국은 4.86 내지 13.65%, 그리고 한국은 10.9에서 15.62% 정도 거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택의 거래 비용이 특히 주택만 가지고 해보긴 했지만 부동산의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변동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즉각적으로 주택 소비를 조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또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거래 비용이 높은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수요 증가가 소비 증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 이사 가는 집보다는 효용이 좀 줄어들겠죠. 만족감이 좀 적겠죠. 그래서 그런 효용의 손실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거래 비용이 이제 수반이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데 따르는 효용의 손실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보다 더 적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주거를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르게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주거를 이전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이득은 그만큼 새 집이고 또 마음에 드는 집이고 하니까 만족감이 커지겠죠. 효용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효용이 증가가 됩니다. 근데 주거를 이전해 가지고 또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와 관련된 새로운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사 가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손실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득은 주거 이전의 이득은 효용 증가이고, 그다음에 주거 이전의 손실은 거래 비용이 될 텐데요. 그 이득인 효용 증가가 손실인 거래 비용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사를 갈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사를 갔을 때 효용이 증가하는 폭보다 거래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사를 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반대 측면에서 주거 이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득은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거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거래 비용만큼이 이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은 그만큼
더 적은 만족감을 얻는다. 즉 만족감의 감소, 효용의 감소가 손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이득인 거래 비용이 손실인 효용 감소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사를 가지 않겠죠. 근데 이사를 가지 않는다. 주거 이전을 하지 않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만족감이 감소되는 폭이, 즉 손실이 거래 비용보다, 이득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사를 가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재화보다 거래 비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거래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또 이제 세 번째 특징인 공실의 존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 부동산 시장의 세 번째 특징은 이제 공실의 존재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합니다. 균형 상태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맞닥뜨리는 두 힘이 정확히 일치해가지고 서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줄다리기를 한다라고 하면 양쪽으로 끌어다니는 힘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갖다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균형 상태는 엄밀하게 그냥 경제학에서 정의를 내릴 때는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 이론,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기초인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맞닥뜨리는 두 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두 힘이 정확히 일치해 가지고 다른 상태로 가지 않는 상태, 그때를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를 갖다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주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균형 가격에서의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 똑같죠. 그래서 그만큼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그 거래량을 갖다가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한꺼번에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화 시장에서 균형 상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초과 수요 상태도 아니고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초과 공급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가 일반적인 재화 시장에서의 균형 상태인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균형이라고 하더라도 공실이 발생한다. 즉 공급되는 양이 수요되는 양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비어 있다. 공가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주택이 비어 있을 때 공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실 또는 상가가 비어 있을 때 공실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실은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큰 비용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실이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부동산을 공급한다. 오피스 빌딩, 고층 오피스 빌딩 같은 거는 이제 신규로 부동산 공급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적어도 한 2, 3년 이상의 그 시간이 이제 필요로 하죠. 그래서 부동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신규 공급을 증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공간 중에 여유 공간을 보유해 가지고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공실이 수급 조정,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은 공간의 수요자, 즉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탐색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부동산 물건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차별화되어 있죠. 이질성 때문에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의 선호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수요자가 찾는 물건과 그리고 공급자가 공급하려는 물건이 서로 일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부동산 공간을 구하기 위한 탐색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실은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시장 지배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그러니까 매매 시장 같으면은 수요자가 사려고 하는 사람일 테고요. 공급자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런 정말 부동산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 뭐 그렇고요. 부동산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 수요자가 임차인이 되겠죠. 그리고 공급자는 임대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면에 있는 사람들 모두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정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를 갖다가 시장 지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은 재화가 동질적이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 그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재화가 동질적이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가격을 주어진 걸로 받아들인다. 즉 가격에 대한 영향력, 시장 지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균형에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부동산 시장 같으면은 모든 부동산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적어도 위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화가 이질적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수요자와 공급자, 보통 보면 하나의 물건 가지고 참여하는 주체들, 수요자가 한 명이고 공급자가 한 명의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 즉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균형에서 좀 전에 세 번째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균형에서 공실, 즉 초과 공급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즉 공실이 존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부동산 시장의 특성, 거래하는 쌍방 모두가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형성되는 거래 가격은 쌍방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협상 결과가 뭐 예를 들어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쌍방,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의 협상 능력 그리고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이 가격 및 수량 조정의 어려움인데요. 이게 조금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자, 수량 측면은 좀 설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수량 조정은 뭐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신규로 공급되는 부동산의 규모는 기존의 부동산 재고,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재고는 좀 신축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 재고는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정한 시점, 어떤 하나의 시점만 딱 두고 봤을 때 부동산 공간 서비스는 부동산이 제공해주는 공간 서비스는 주로 기존의 건물 재고에서 창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고층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 업무용 빌딩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그 일부 부동산은 신규 공급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 공급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더딘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량 측면에서 수량 조정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가격 조정이 쉽지 않은 이유, 가격이 쉽게 조정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적정한 공실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공급이 좀 반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여러분들 그 경제학 원론 시간에 들어보신 수요 공급 이론 생각해 보시면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간 시장의 가격 역할을 하는 임대료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게 그냥 적정한 임대료 수준으로 한꺼번에 쭉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찾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갖다 만약에 충분히 인상시켰다 그래가지고 수요 증가를 전부 수용할 경우, 그때는 공실이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죄송합니다. 임대료를 충분히 인상시켜서 수요 증가를 전부 수용한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임대료를 인상시켜 가지고 오히려 공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한꺼번에 충분히 인상시키질 않고요. 조금씩 인상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수요가 위축될 경우, 그때는 임대료를 충분히 인하해 가지고 임차 공간을 늘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충분히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적정한 공실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임대료를 낮춰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조정하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공실률이 임대료 조정하는 속도가,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공실률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결국 임대료와 같은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기 임대차가 존재하는, 장기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게 가격 조정의 어려움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특히 수익용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뭐 임대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가격 조정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장기 임대차 계획,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통 2년 계약이 많고요.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계약이 5년 계약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정해놓으면, 가격을 정해놓으면, 임대료를 정해놓으면 주택은 2년 동안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가의 경우에는 5년까지 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조정의 어려움의 두 번째 이유, 장기 임대차 계약의 존재이고요. 세 번째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격 하락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높아지면 팔아야지, 지금 당장 팔려고 하다가도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는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아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방 경직적인, 아래쪽으로 안 내려가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래량이 정말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 조정도 어렵다. 그래서 다섯 번째 특징, 가격 및 수량 조정의 어려움,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다섯 번째 특징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부동산 유형별로 다 좀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가 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용이든, 여기선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또는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받는 요인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기본적인 가치, 이건 뭐 마켓 펀더멘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장 기본 자체를 결정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생산성, 그리고 지역 경제 변수들인데요. 뭐 지역의 인구라든지 지역의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주거용이든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이든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수요 측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차이점,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주택 시장에서는 좀 재정 거래가 제한적입니다. 재정 거래라고 하면 이제 차익 거래, 아비트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재정 거래나 차익 거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균형 상태로 이제 가버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새우깡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새우깡이 거래가 되는데 서울하고 부동산의 새우깡 가격이 다르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서울의 가격이 더 높고 부산의 가격이 더 낮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부산에서 새우깡을 사가지고 서울에 가서 팔면 그만큼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겠죠. 그러면 부산에서 사는 양이 많아지고요. 즉 부산에서 수요량이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공급량이 많아집니다. 즉 부산에서는 새우깡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서울에서는 새우깡 시장의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부산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높았던 서울 시장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과 부산 시장에서 가격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런
재정거래, 차익거래, 아비트리지, 그러니까 부산에서 사가지고 서울 가서 파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찌됐든 가격이 차이가 나면 그런 차익거래가 당연히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택시장에서는 사고 팔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집인데 이게 가격이 조금 막 높아졌다고 팔고 가격이 낮아졌다고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에서는 재정거래가 제한적이고, 그래서 주택 가격은 시장의 기본 가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같으면은 그러니까 상가라든지요, 아니면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가격이 높고 낮고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재정거래, 차익거래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죠. 또 하나 차이는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같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주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가주택 시장, 자기 집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비주거용 시장과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토지는 이제 건물 시장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한번 개발하고 나면 개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다 이제 불가역성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토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개발의 어떤 수익성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개발의 수익성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토지 개발의 수익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근데 또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토지를 일단 개발하고 나면 미래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주거단지로, 그러니까 토지를 주거용지를 써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럴 때는 상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게 더 수익성이 더 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상가로 개발한다. 이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 그놈을 갖다가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소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가격에는 미래에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의 가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미개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같으면은 미래 시점에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개발된 건물, 즉 실물 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실물 옵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무론이나 투자론 시간에 이제 들어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제 거시경제의 경기 변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국민 경제, 나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택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자산 효과에 따른 민간 소비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을 따질 때 GDP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GDP를 갖다 따질 때 그 중에 한 가지 축에 이제 소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있죠. 그리고 정부 구매가 있고요. 그렇게 해외 부문이 있고 하는데요. 자, 그때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택 가격이 변동하면,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나중에 팔면 그만큼 내 소득이 더 늘어나겠지, 즉 잠재적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놈을 갖다가 이제 자산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변동하면 자산 효과 때문에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간 소비가 변화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거용 건물의 신축,
주거용 건물의 신축은 요거는 이제 투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따질 때 GDP 따질 때 이제 투자 항목에다 이제 넣거든요. 그래서 신규 건축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느냐, 많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GDP가 증가를 하는 게 되고요. 신규 건축이 좀 적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투자가 적어져서 국민소득도 이제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